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김성환입니다. 앞서서 이제 저희 이지혜 박사님의 어떻게 보면 이제 일기예보 잘 들어보셨을 텐데요. 저는 약간 방향을 바꿔서 부동산의 경기 전망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상당히 이제 부침도 많았고 여러 가지 관심들이 사실은 많았던 그 분야인데요. 아까 이제 서두에 저희 원장님께서 인사 말씀에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조금 이제 큰 그림 그리고 아주 이제 거대한 물줄기 속에서 약간 저희가 이 경기 전망이라고 하는 것이 또 어느 하나의 블럭이 돼서 거기에 끼워 맞춰 들어가면서 거기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면서 이런 경기 전망을 했습니다. 첫 장부터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요. 우선은 사실 이제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었고 그리고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고 이런 부침들이 굉장히 많았었던 거를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택 경기라고 하는 것이 다들 아시다시피 굉장히 이제 우리 가계 자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주택이 오르느냐 내리느냐 주택 가격이 오르느냐 내리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부동산 자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효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제 가계의 소비 패턴이라든지 나아가서는 금융시장 쪽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그 속에서 이런 경기 전망 그리고 이런 그 날씨 예보 내년에 그 부동산 날씨 예보를 통해서 주거 안정이라든지 복지 향상 이런 쪽에 기여를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조금 그래도 시장의 그런 부침을 조금씩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런 전망을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망 모형 개선 사항은 굉장히 좀 전문적인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냥 참고 삼아 말씀을 드리고요. 넘어가고 혹시 이제 질문 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시면 그때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저희 주택시장 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2025년에 어떤 요인들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이제 보고 있었는지 요인들을 설명을 드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숫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장기적으로 한번 봤습니다. 2006년부터 실거래가 지수가 나왔고요. 실거래가 지수를 중심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2014년도를 기준점으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편집을 해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지금 파란색 선으로 보여지시는 게 수도권 지수고요. 빨간색 선으로 보여지시는 게 지방 지수입니다. 수도권 매매 실거래가 지수와 지방의 매매 실거래가 지수 굉장히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2020년까지는 상당히 유사한 패턴을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23년 1월부터 패턴들이 상당히 좀 달라지고 있고 수도권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의 안정화가 되고 있지만 수도권 쪽에서 굉장히 좀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독특한 사항으로서 이렇게 이제 14년부터 23년까지의 이런 역할들을 쭉 보시게 되면 우상향하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뭐랄까요, 그러니까 아주 안정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사실 2020년 당시에 상당히 이제 우리 이슈가 있었지 않습니까? 큰 이벤트가 있었고 이게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그 유동성이 많이 풀리면서 주택시장 쪽으로 많이 가격이 유입이 되었고 그래서 가격이 좀 상승을 하는 그런 요인들이 있었다. 그렇지만 특히 이제 지방을 중심으로 보시게 되면 굉장히 스테디하게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도권 이제 제가 지금부터 좀 가격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는 약간 지역 간의 격차들을 굉장히 좀 크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전망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지수를 하나로 나타낸다.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들이 접하시는 보도에서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수도권 몇 퍼센트 오른다고 했다더라. 지방 몇 퍼센트 뭐 오른다 내린다고 했다더라. 이런 수치를 접하시게 되는데 전망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내부에서의 그런 격차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벌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제가 고민했던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먼저 수도권부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 왼쪽 그래프 보시게 되면 경기도와 인천을 제가 서울을 100으로 했을 때 경기도와 인천이 어느 정도 가격 수준인가 라는 것들을 한번 봤습니다. 그랬을 때 2015년부터 19년 정도까지는 굉장히 그 격차가 줄어들었다가 2019년부터 21년까지 굉장히 그 격차가 늘어나고 그리고 다시 그 격차가 줄어들고 다시 2021년 이후부터는 격차가 늘어나고
늘어나고 있는, 그러니까 서울 쪽으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서울 쪽으로 굉장히 집중도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울 안에서도 상당한 비율 격차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강남구는 빠졌고요. 강남구 옆에 있는 서초구만 살짝 강남구를 100으로 봤을 때 비율이 오르기는 했습니다만 바깥쪽으로 나갈수록, 예를 들면 뭐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그리고 동작구, 관악구, 강서구 이렇게 해서 중심에서 밖으로 빠져나가면 빠져나갈수록 강남구와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역 간의 격차들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 수도권 내에서뿐만 아니라 서울 내에서도 말씀드렸고, 그 내에서도 단지별로도 상당히 좀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선도아파트 50지수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KB에서 나오고 있는 50개 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단지들을 좀 모아가지고 지수들을 내어주고 있는데요. 사실 대부분의 아파트가 아직까지 직전 고점인 21년 10월달 이전의 수치를 회복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선도아파트, 조금 더 관심이 있는 그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을 초과하는 그런 현상들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의 갭이 얼마나 벌어지고 있는지 보실 수가 있고,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그냥 일기 신도시라고 해서 뭉뚱그려서 이제 보도를 접하게 되지만, 그 안에서도 매매가 변화율이, 그리고 뭐 분당을 제외한 그 외의 도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도권을 벗어나서 조금 더 지방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전국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 상승이 좀 큽니다. 그래서 거주를 위한 수요들은 계속해서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도 전국적으로 보시게 되면 왼쪽에 매매 실거래가 보시게 되면 서울특별시가 아주 빨갛게 표시가 되어 있고, 제주, 부산, 대구, 광주 이런 지역들 파랗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역 간에도 편차가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세 실거래가는 매매 실거래가 대비해서는 지금 현재 가격의 상승세가 좀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거래량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쪽에 또 매매 거래량 비중이 더 집중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도 함께 상승을 한 거겠죠. 그러면서 이제 수도권의 가격 변화율과 실제로 지역 매매 거래량의 비중을 봤을 때, 수도권 쪽의 매매 거래량의 비중이 높을수록, 혹은 반대로 지방 쪽의 매매 거래 비율량이 높을수록 요 수도권의 실거래가 지수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매매 말씀드렸고요. 다음부터는 임대차 가격과 임대차 거래량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전세가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났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이제 한 2-3년 정도 전부터 전세 사기와 관련돼서 비아파트 시장에 대한 시장의 좀 두려움, 이런 것들이 좀 전세가, 수도권 아파트의 전세가를 밀어올리는 그런 역할들을 했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파트와 연립다세대를 비교를 해봤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눈에 보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요, 주택 유형을 가리지 않고 월세 거래 비중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세보다는 지금 이제 월세 쪽으로 그나마 좀 시장이 재편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도 비아파트 시장에서의 월세 거래량이 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들 볼 수가 있겠습니다. 23년 중에는 특히 아파트 전월세 비중이 증가를 해가지고요. 수도권에 특히 이제 비아파트 시장에서 아파트 시장으로 넘어오는 그런 수요가 많았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 2023년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 전월세 가격의 상승이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요인이라고 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2024년 들어서는 다소 완화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급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요, 착공이 조금 최근에 이제 많이 줄었습니다. 앞서서 이제 이재 박사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착공이 줄었고요. 그러면서 지금 저희가 봤을 때 착공과 준공 사이에 약 한 3년 정도의 공사 기간이 소요가 되는 걸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착공이 21년도에 피크를 찍고 그 이후에는 이렇게 쭉 줄어들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준공 같은 경우가 24년 그리고 25년 정도
정도까지 증가를 하다가 그 이후에는 조금 감소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급집 규모한 기율을 보시는 거는 사실은 이게 우리 지금 그 건설 시장 그리고 주택 시장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한번 보실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당해년도 인허가 후에 착공 비율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인허가를 받았는데 착공을 못하고 있는 사업장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착공 대비 당해년도 준공도 뭐 조금 그래도 인허가 대비해서는 좀 스테디하게 유지가 되고 있지만 준공도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공사를 하는 와중에도 뭔가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선행지표라고 할 수 있는 인허가, 착공 이런 것들 봤을 때 인허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소를 했습니다만은 착공이 전년 대비해서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허가는 주고 선행지표라고 볼 수 있는 인허가는 약간 주는데 착공은 전년 대비해서 증가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분양 같은 경우에는 분양을 올해 조금 많이 했습니다. 작년에 대비해서는 많이 했습니다.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021년, 2년 요때보다는 적었지만 23년 대비해서는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3년도에 지금 표시가 되는 여기가 초기 분양률이 22년도에 떨어졌다가 23년도에 올라선 거는 사실 23년도에 선별적으로 분양이 될 수 있을 곳을 선별적으로 분양을 하다 보니까 초기 분양률이 약간 올라간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후에는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분양을 해봤더니 초기 분양률이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더라. 그러니까 이제 인허가나 이런 이제 이후에 그 나올 수 있는 지표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분양도 상당히 증가를 했었습니다. 23년까지 1월까지 증가를 했다가 좀 빠지는 듯 싶다가 다시 올해 6월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2개월 동안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어서 이 이후의 시장 상황을 한 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앞서서 보여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지표들을 봤을 때 아주 건설 업계의 호의적인, 주택 업계의 호의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산을 해보면 지방과 수도권과의 가격 비동조화라고 적어드렸지만 수도권 내에서도 지역 간의 격차, 서울 내에서도 구간의 격차, 구 안에서도 단지별 격차, 이런 아주 미세한 그런 미시적인 관점에서 가격 비동조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선행지표인 인허가가 감소세더라라고 하는 부분은 앞으로의 시장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긍정적으로 볼 수만은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망의 주요 변수 말씀을 드리면요. 저도의 말씀, 이제 저희 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저희 빅데이터 분석을 한번 해봤을 때 이런 이제 보도에 나왔던 비정형 데이터들을 가지고 저희가 분석을 했었습니다. 이런 주택이라고 하는 키워드, 주택시장이라고 하는 키워드와는 어떤 것들이 매칭이 될까라고 하는 걸 봤을 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여기 주택금융입니다. 지금 인쇄물에 보시면 여기 아마 화면에서는 그렇게 잘 안 보이실 텐데 인쇄물에 보시게 되면 아주 지금 대출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주택시장과 크게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대출, 지금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이라고 하는 것이 주택시장에 아주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 그 외에 뭐 전세라든지 임차인 보호와 관련된 그런 이제 키워드들, 그리고 서울 아파트와 관련된 아주 중심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죠. 서울 아파트라고 하는 관심 상품에 대해서 상당히 시장에서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었고, 그리고 관심 상품 두 번째 정비 사업이라든지 일기 신도시, 그러니까 노후 계획 도시를 이제 재창조시키기 위한 그런 차원의 논의가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정비 사업이나 신도시 쪽에 관심이 있으신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차원으로는 주택 공급이라고 하는 차원, 분양이나 청약 이런 부분에도 좀 영향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분석들, 저희 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분석, 저희 연구원에서 가지고 있는 조그만 그런 모형, 가격 전망 모형 같은 것들에서도 주택 금융이라고 하는 팩터가 굉장히 좀 뭐랄까요, 결정력이 높은 걸로 나와서 다른 기관의 연구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국토연 연구인데요. 국토연 연구를 보더라도 실거래가 지수 가지고 분석을 해봤더니 기준금리, 그리고 대출 태도, 이런 이제 금융 관련 변수의 주택
금융 관련 변수가 주택 가격의 변동에 영향력을 한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외에 경기 종합지수라든지 준공이라든지 세대수 변동 같은 것들이 뭐 한 10% 내외 이 정도로 차지를 하고 있어서 지금 금융이 상당히 지금 시장 가격에, 그러니까 실거래 가격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의 컨센서스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에 우리가 금융시장이라고 하는, 금융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쳐왔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봤습니다. 가장 먼저 보여드렸던 그 장기 그래프에다가 어떤 정책들이 지금 시장에 적용이 되어 왔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상세히 봐봤는데요. 2014년 이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014년 이전에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파란색 점선이 수도권 매매실거래가 지수고요. 빨간색 실선이 수도권의 지방의 매매실거래가 지수입니다. 수도권이 떨어지는 동안 지방이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 뭐 역시나 2006년, 7년, 8년도에 수도권이 굉장히 빠르게 상승했던 그런 원인들도 있었겠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2008년, 9년도에 지방을 제외하고 수도권 쪽에 LTV라든지 DTI라든지 이런 규제들이 들어왔습니다. 반면에 지방에서는 그런 규제들이 적용되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금융 규제가 적용이 되었던 수도권 쪽을 중심으로 해서 가격이 하락하는 반면에 지방에서는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14년 이후부터는 전국적으로 같이 상승을 하다가 조금 더 이 격차가 벌어지게 되는 그런 현상에서는 사실 수도권 쪽에,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기준이 적용이 되었고, 뭐 아주 핀셋 규제라고 해서 수도권 일부에 굉장히 강한 규제가 들어오기는 했습니다만, 기본적인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금융정책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이게 적용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이 지방보다는 그 상승폭이 더 컸던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도 보시게 되면 지금 정부의 대출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어떻게 보면 대출 규제라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계부채 총량을 어떻게 보면 결정을 하고 그 이상을 넘어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 시장에서 봤을 때는 대출을 많이 안 해주니까 이게 규제처럼 보이게 되는 건데요. 그런 이제 정부의 정책의 근간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적용이 되다 보니까 지금 수도권과 지방 간의 가격의 움직임의 격차,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주택가격, 담보대출이 증가를 했을 때 가격이 상승하고 하락을 하느냐라고 봤을 때 지금 오른쪽 그래프 정말 그렇더라라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그러면은 선행적으로 뭔가 볼 수 있는 게 없을까라고 봤을 때 시장에서의 금리 기대, 지금 왼쪽에 보시는 그래프 중에서 파란색 그래프가 금리 수준 전망입니다. 금리 수준 전망이라고 하는 거는 한국은행에서 설문조사를 돌립니다. 그래서 내년 6개월 이후에 금리 수준이 어느 정도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하고 거기에 사람들이 오를 것 같다, 내릴 것 같다를 체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100보다 많이 올라가는 거면 금리가 올라갈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고, 내려간다라고 할 때는 이제 반대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요거를 제가 선행지표로 보기 위해서 12개월 앞으로 당겼습니다. 그렇게 맞춰봤더니 그래도 사람들이 금리 수준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하는 거에 따라서 그래도 주택 가격이 어느 정도 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더라라고 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 최근에는 앞으로 금리 수준이 떨어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렇게 봤을 때 가격이 좀 상방 압력을 받을 수도 있겠다,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담대 금리가 계속해서 떨어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의문들도 시장에서 많이 제기가 됐었는데요. 저는 그렇게 아주 많이 떨어질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쉽게 알 수가 있는데요.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에다가 얼마나 가상금리를 붙였는지를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가상금리가 이제 거의 장기평균 2015년 이후부터는 장기평균으로 보면 1.19%포인트 정도를 붙였는데요. 지금 최근에 2023년, 24년에 보면 가상금리가 거의 0에 수렴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결국에는 지금 이제
그래서도 와 계시지만 거의 금리가 0에 가깝고 이 정도면은 사실 거의 마진이 없는 수준이었었는데 지금 최근에 와서 급격하게 조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떨어지고 그리고 지금 기준금리 인하 이후에 각 지표가 되는 그런 CD나 코리보나 은행채 이런 금리들이 조금 더 떨어지는 그런 현상들은 보이고 있지만 가상금리를 늘린다라고 했을 때는 이 주택담보대출 우리가 실행을 받는 입장에서 봤을 때의 주담대 금리는 아주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떨어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측면에 약간 의문을 제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대출 심사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고 그래서 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왜 이렇게 돈 빌리기가 힘들지? 집 좀 사보려고 그랬더니 왜 이렇게 돈을 안 빌려주는 거야? 라고 하는 방식의 그런 기제가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 사느냐라고 하는 걸 봤을 때는 지금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나왔던 그 국토부에 자료를 의뢰를 해가지고 자금 조달 계획서를 받아서 이렇게 분석을 했던 걸 제가 재인용을 했는데요. 실수요자 비율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실제로 거주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서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다라는 거죠. 2024년 들어서는 그런 거를 실제로 볼 수 있는 것이 연령대별 매매 시장의 구성비를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초록색이 50대 이상인데요. 23년 이후에 조금 떨어졌어요. 50대 이상 분들이 좀 떨어졌었습니다. 왜냐하면 23년에 특례보금자리론도 그렇고 올해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그런 그 신생아 특례론도 그렇고 30대나 40대 분들께서 조금 더 이제 주택 마련을 쉽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정책 설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50대 이상 분들의 이제 비율이 조금 떨어졌다가 2024년 이후부터 2024년 한 6월 정도 이후부터 50대 분들이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앞서서 나왔던 그런 이제 보도와 함께 생각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는 거주를 하시다가 갈아타기를 하시기 위해서 매도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이제 팔고 어딘가로 가시는 분들 그리고 신규로 시장에 진입하시는 분들이 정말 지금 수준의 가격을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 하실 거냐라고 봤을 때 뭐 당연히 부담스러우시겠죠. 뭐 어디를 보시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강남, 서초, 송파 이런 지역 그리고 용산 지역까지 포함을 해서 이런 주택들을 보시면 사실은 제가 다시 태어나도 저기를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가격이 높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실질화를 시켜서 이렇게 서울 아파트의 실거래 가격 지수를 봤을 때는 직전 고점인 21년 말 대비해서는 서울 실거래가 지수가 20% 정도 하락을 했었고요. 11년 이후부터는 35% 정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월급이 오르는 것보다 집값이 더 오른 거는 맞죠. 그런데 명목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2배가 올랐거든요. 근데 또 우리 그 임금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오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느끼는 비중은 한 35% 정도이다라고 하는 거를 봤을 때 그리고 21년 말 대비해서는 그래도 아직은 좀 떨어져 있다라고 봤을 때는 서울 시장 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유입을 할 수 있는 유인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부분들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내년에도 정말로 구매력이라고 하는 것이 받쳐줘서 내년에 뭔가 트리거가 있을 때 시장에 매입을 하러 나설 수 있을 거냐라고 봤을 때는 뭐 저는 거시경제의 전문가는 아니라서 이제 아니지만 조금 더 이제 한국은행에서 분석을 하는 거 플러스 제가 분석을 하는 거랑 이제 유사하게 나와서 한국은행 자료를 이제 인용을 했는데요. 가계 실질 구매력이 2025년에는 다소 완만하게 개선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그래도 시장에서의 압력이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조금은 남아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가격 부담 수준을 조금 이렇게 분해를 해서 보게 되면 최근에는 그 Z스코어 그러니까 평균이랑 표준 편차를 계산을 해가지고 얼마나 그 지금 현재 주택 가격이 높으냐 낮으냐 이런 것들을 좀 기간별로 살펴봤을 때 최근에 2022년 11월 이후를 쭉 이렇게 봤을 때요 Z 인덱스를 봤을 때 조금 그래도 아직은 밑으로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중에서 위로 끌어당겨주고 있는 것이 임대료 비율 요인과 대출 금리 요인들이 상당히 위쪽으로 좀 상승 요인
수준으로 끌어당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도 주택가격 임대료라든지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또 내년 시장에 그 가격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월세 관련해서는 사실은 입주가 줄어든다라고 하는 측면을 굉장히 많이 좀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입주가 줄어들면 당연히 이제 전세 가격은 올라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려를 하고 계시고요. 지금까지 봤을 때 입주 물량이 많을 때 전세가가 좀 떨어지고 입주 물량이 적을 때 전세가가 좀 오르는 경향들은 확실히 있어 왔다라는 부분들입니다. 다만 2025년 평균을 봤을 때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만큼 아주 급격하게 떨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게 보도가 되고 있는 것과 이 지금 한국부동산원에서 전망을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수집하는 범위, 그리고 수집하는 기간 혹은 수집하는 방법에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시장에서 주로 인용을 하는 자료는 이제 민간 업체에서 부동산 114에서 이렇게 수집을 해가지고 전망을 하시는 거고요. 부동산원에서는 공공 물량이나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을 해서 이렇게 해주시다 보니까 25년 평균은 월 2.1만 호 정도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2022년, 3년, 4년 이렇게 봤을 때는 굉장히 많지만 장기적으로 평균을 봤을 때는 아주 떨어지지는 않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다만 우려가 되는 거는 2026년 이후인데요. 이러한 것들은 또 뒤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의 이제 스마트 건설의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함으로써 조금 더 빨리 시장에 뭔가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업계 차원에서도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이 사실은 또 전세 가격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전세자금 대출 이용 가구 비중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수준이고요. 2022년까지 통계가 나와 있어서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만 2023년, 4년 조금 더 증가를 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전세를 얻을 때 전세자금 대출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최근에 들어서, 아주 최근이죠, 9월 달에 들어서 소폭 인상이 됐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이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전세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가별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들과 비교를 했을 때 상당히 좀 동떨어져 있는 그런 그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타낸 거고요. 그다음에 해외 자산 시장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사실 이제 지금 미국 대선이 거의 실시간으로 지금 이제 타전이 되고 있습니다만, 제가 마지막으로 보고 온 뉴스는 트럼프 후보가 그래도 조금 우세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봤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사실은 이제 지금 환율도, 그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환율도 올라가고 있고 등등 우리나라의 그런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좀 각자의 생각이 다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이런 한국은행에서 돈을 조금 더 풀어야 될, 그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유동성을 증가를 시켜야 되는 압박은 좀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렇게 했을 때 또 이제 금융당국에서는 그 자금이라고 하는 것이 주택시장으로 흘러들지 않도록, 왜냐하면 주택시장으로 유동성이 흘러들었을 때 가격이 얼마나 뛰었는지를 이미 잘 알고 계시고, 그런 것들을 가계부채 총량을 막는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 정신에서 지금 막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이제 시장에서 주택 가격의 상방 압력을 발휘하지 않게끔 조금 막아주려고 하는 그런 정책들을 펼치려고 하는 그런 유인들이 좀 많아지지 않을까, 저는 내년 전망을 감히 그렇게 해봅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종합해서 전망을 말씀드리기 전에 사실 이제 이번 전망을 하면서 좀 고려됐던 사항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지적으로 가격 변화가 굉장히 심해져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들을 많이 했었고요. 아마 이제 내년 상반기 혹은 내년 하반기 정도부터는 국지적 가격 변화를 제어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도 모델링을 추가를 해서 조금 반영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가계부채 총량 규제가 내년에 어떤 식으로 진행되느냐가 또 키포인트가 될 것이고,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그 정부에서 나오는 이런 규제라고 하는 것들을 좀 눈여겨봐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급 전망은 일단 인허가는 23년 수준 44만 호 정도로 전망을
예상을 했습니다. 민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매 시장 중심으로 다소 회복이 되면서 공급 환경에는 긍정적이었지만 인허가 물량이 감소가 지속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계속해서 뭔가 이제 증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냐라고 봤을 때는 이게 PF나 이런 것들이 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가 되는 부분들은 긍정적이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4년 내에 정리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실무적으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2025년 이후에도 PF 사업장 정리나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시장에 어떻게 보면 좀 그래도 긍정적으로 이렇게 인허가 물량이 올라가는 것을 다소 좀 방해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공공적인 측면에서 보면 24년 주거종합계획상 9만 호 정도를 인허가 계획을 했었습니다. 다만 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히 좀 더딘 상황이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제시하셨던 그런 안보다는 조금 약간 좀 감소해서 8만 5천 호 정도로 갔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3차 장기주택 종합계획상 한 10만 호 이상 공급을 하겠다. 그러니까 인허가 기준으로 공급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택지 확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조금 목표가 하향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을 보면 수요 측 요인과 공급 측 요인으로 이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29만 호 정도 22년 수준을 회복할 거다 이렇게 봤습니다. 수요 측 요인으로는 사실 공사비가 계속해서 오를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금리가 내릴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신축 아파트 뭐 요즘은 얼죽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축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속에 그런 유인들은 굉장히 계속해서 작용을 하고 있겠습니다만은 사업비 인상이 이미 반영되어 있는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시장에서의 호응도가 그렇게까지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계 내에서 그러니까 저희 이제 건설 업계 내에서도 좀 자구적인 노력을 통해서 시 인근에 있는 주택 가격과 좀 결을 맞추는 그런 이제 뼈를 깎는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공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반 비용이 상승을 하면서 분양가 인하를 계속해서 그러니까 시장에서 요구하는 것과 사실 업계에서 생각하는 그 비율이라고 하는 것이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시장의 기대만큼 낮은 분양가 책정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사업을 미룰까 할까 뭐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23년 수준의 아주 어떻게 보면 역대급으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진 않겠지만 22년 정도 수준을 회복하는 선에서 이제 분양 물량이 맺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장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가격대인데요. 수도권 지역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측면에 의해서 1%대 정도의 상승을 예상을 했습니다. 다만 지방 시장은 내년에도 조금 어려움이 지속될 거다라고 생각이 돼서 2%대 하락을 점쳤고 그러면 결국엔 전국적으로는 1% 하락 그리고 전세는 어떻게 보면 이제 매매 시장에 특히 이제 그러니까 지방의 주택 시장이 되겠죠. 매매 시장에 대한 그런 수요 감소 혹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그 가계부채 총량이라고 하는 그런 수준들을 조금 제어하는 그런 측면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시장의 임대차 시장이 잔존하려고 하는 수요 그런 것들이 맞닥뜨려지면서 1%대 정도의 상승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에서는 그리고 정부에서는 굉장히 공급을 많이 해야 되고 시장에서도 이런 신축 아파트 앞으로 공급이 줄어들 것에 대한 우려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건설업계 내에서도 뭐 스마트 기술의 스마트 공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공기를 단축을 한다든지 굉장히 빠르게 공급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착공을 하면 굉장히 그 예상했던 기간 내에 빨리빨리 준공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그 시장에 좀 공급 신호를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번 어떻게 보면은 조금 시장이 다시 올해 들어서 굉장히 상승을 조금 했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제가 이제 생각을 했던 것처럼 요 정도 수도권과 전국이 요 정도 수준으로 어떻게 보면은
안정화라고 해야 될까요? 안정화가 된다라고 하면 이번 기회에 약간 이제 ESG라든지 향후에 지속 가능한 그런 측면으로서의 경영 구조 개선 이런 것들을 좀 더 이렇게 이제 매진을 해서 이런 사업을 또 중심적으로 보셔야 되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안정화가 됐을 때 그런 미래 사업에 대한 그런 미래 산업 구조에 대한 그런 고민들도 함께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